세계 전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동포 여러분, 비가 쉼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의 연속인데요. 더운 것보다는 습기가 가득해서 빨래를 해도 빨래가 잘 마르지를 않네요. 저는 요즘에는 에어컨을 틀고 자다가 추워서 이불까지 덮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요, 문득 어렸을 적에 저의 여름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80년대였는데 에어컨이 집집마다 있는 풍경을 보기는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시원하게 자겠다고 한강변에 가서 돗자리나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내기도 했었고, 또 빌라나 주택 같은 곳에 사는 분들은 옥상에서 밤에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자겠다고 돗자리와 요를 깔고 누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사람이 환경에 참 적응을 쉽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특히 겨울에는요, 이 정도 추위는 북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물으면 여전히 춥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더 따뜻하고 좋은 옷을 많이 입고 이쯤의 추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겨울은 여전히 춥다고 하네요. 북한에서 그 너덜한 옷을 입고 어떻게 견뎠는지 돌이켜보면 지금은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면 지난날의 고통의 체험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꾸 꺼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받을 때에 또는 고통당할 때에 내게 주셨던, 나를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어려웠을 때 나를 구원하셨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안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RBS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 후에 날씨 전해드립니다.
날씨 예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옵니다. 모레는 전 지역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황해도와 함남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10에서 40mm고요. 소나기의 의연 강수량 25일에는 황해도, 함남 5에서 40mm입니다. 각 지역의 기온과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과 모레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24에서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오전에 흐리고 오후부터 한때 비가 오면서 모레까지 흐리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 23도에서 최고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모레까지 흐리고 비가 옵니다. 최저 기온 20도에서요. 최고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오전에 흐리고 오후도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 24도에서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다가 오후에 흐립니다. 그리고 모레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 24도에서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오전 구름 많고요. 모레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 24도에서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은 내일과 모레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 19도에서 최고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까지 흐리고 비가 옵니다. 최저 기온 23도에서 최고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내일과 모레 흐리고 한때 비가 옵니다. 최저 기온 16도에서 최고 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내일과 모레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고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고 1.0에서 2.0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도 앞바다, 내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흐립니다. 그리고 모레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고는 0.5에서 2.0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내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다가요.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고는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상 RBS에서 전해드리는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9차 오물풍선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방송, 오물풍선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진실을 밝히는 방송, 북한군과 주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접경 지역에 송출되었는지 대한민국 뉴스로 함께 전합니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이틀째 모든 전선에서 틀고 있는데요. 북한의 실생부터 누군가 탈북을 시도했단 기밀까지 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런 방송이 북한 내부의 동료에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파주 통일대교 근처에서 잡힌 대북방송 자유의 소리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상대 수 있을 것 정권 유지만을 위해 불능한 독재자 김정은의 남한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요가 나오고 한동포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도 지능조사에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불러봤습니다. 수아이와 이재훈이 함께 부른 나도 몰랐던 북한 내부 실상도 전합니다. 북한 일부 시민들은 대한민국에서 남은 풍선을 발견하면 이를 가져다 우리 사는 지붕을 덮는 온도로 쓰거나 원사용 비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지금 나오는 방송을 오늘 새벽
6시부터 부정식 확성기를 이용해 모든 전선에서 가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의 추가 보상 여부에 따라 이동식 확성기를 함께 동원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탈북 뒤 법무사가 돼 성공적으로 남한에 정착한 김옥순 씨 사연이 소개됐고 인민군 46사단 전방 DMZ에서 한 명이 탈북을 시도했다는 기밀 사항까지 방송했습니다. 내부 동요라든지 탈북, 인간으로는 다양한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500여 개 가운데 240여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발하는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인 만큼 전면 재개에 따른 북한의 새로운 도발 가능성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70년 이상 휴전 상태이죠.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한국을 동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천부 인권이 있기에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것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한국에 있는 북한 사상을 추종하는 간첩들도 있습니다. 북한 사상을 추종할 것이면 북한으로 가면 되는데 이들은 북한에 갈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합니다. 그들은 주체사상파라고 하여 줄여서 주사파라고도 불리는데요. 특히 80년대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더욱더 자유를 외친다며 투쟁을 하던 이들이 중심으로 운동을 벌이는 것이 주체사상파가 조직의 중심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단순히 독재를 대항하여 싸우는 세력이 아닌 북한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임을 우리는 훗날 역사의 진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현재 대한민국 정재계에 모두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수장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죠. 현재 야당, 집권 여당의 반대당인 민주당 의원 중 20여 명이 주사파 출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롭게 느껴지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리는 충격적 경험을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참 많이 겪었는데요. 주체사상파, 줄여 주사파, 과연 이들은 어떤 세력일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체사상, 북한의 최초 독재자 김일성이 창조한 사이비 이데올로기를 말합니다. 북한의 통치 이념으로 전시된 공산혁명사상이죠. 그럼 여기서 주체가 뭐냐고요? 김일성은 주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해나가는 것이라는 괴상한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파고들면 막스 레닌주의에 따른 공산주의 체제를 비롯해 다른 나라의 통치 원리와 경험을 북한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주체적으로 하자에서의 주체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북한의 3대 독재 김씨가 마음대로 하자 여기에 가깝지만요. 막시즘을 제멋대로 변경한 사이비 중에서도 사이비 세상에 해당하는 주체 세상. 북한은 나름대로 이 세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먼저 독자적인 세계관을 만듭니다. 한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 즉 일제와 미제에 의해서 고통받고 분단되었으며 그들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존재일 겁니다. 따라서 이른바 우리 민족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자고 합니다. 이 주체의 범위 안에 자주, 독립, 자위 등의 개념을 넣고 50년대와 60년대를 거쳐서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했습니다.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경제, 정치, 국방, 외교 각 분야에 대한 주체를 규정했죠. 정작 뒤에서는 소련과 중국을 모셨던 북한 정권이 소련이나 중국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공산주의를 규정한 건 결국 인민들을 더욱더 철저히 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련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부패하고 왜곡된 통치를 하는 만큼 북한 주민들이 이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따지고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었죠. 7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조선노동당의 유일한 이념으로 선포했고 김씨 일가가 곧 당이자 당이 곧 국가인 북한의 독재 시스템상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사상이자 종교가 됩니다.
197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을 공식 통치 이데올로기로 규정하고 있죠. 북한은 이후 정통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 주체사상이 1926년 김일성에 의해서 처음 규탄되었으며 1930년에 이를 바탕으로 당을 조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시 김일성의 나이는 14살, 18살이었습니다.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각종 역사 왜곡과 조작, 세뇌를 일삼아온 게 북한인 만큼 이 역시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사례를 찾아보면 주체사상은 6.25가 휴전된 후에나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60년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정리가 끝납니다. 물론 정통성을 떠나서 학문으로서, 그러니까 정치 철학적으로 접근해도 무슨 목적을 가지고 떠는지는 알겠는데 단지 무슨 소리를 내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산미사이비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및 김씨 일가의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이들을 우상화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규정했고 북한 주민들이 김씨 일가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상한 사상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등장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이념적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남조선 노동당의 후예들 극소수가 지하에서 간첩 활동하는 정도였죠. 6.25 전쟁과 반공체제를 거치면서 국내 공산주의자들 대부분이 추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80년대 중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에 대한 반감은 지식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대학가에는 학생운동권이 형성되죠. 그리고 이 운동권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우방 미국, 반공 등 이런 기존 가치들에 대한 반작용들이 터져나옵니다. 이는 주체사상의 유행으로 정점을 찍죠. 그 유행의 시작은 강철서신 김영환이었습니다. 강철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김영환은 북한의 대남방송과 일본 공산운동권을 통해 입수한 주체사상 관련 책들을 탐독하며 주체사상 전파자가 됩니다. 그는 선중 템플 등을 엮어서 강철서신이라는 문건을 썼고 이는 학생운동권을 강타하며 성서처럼 여겨집니다. 한편 김영환은 주체사상에 따라 남한혁명을 추구하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혁명전사들을 위한 집체교육을 실시했고 운동권 학생들은 각계 각층에서 동지들을 포섭해 마찬가지로 주체사상과 각종 혁명이론을 교육하고 쓰고 있죠. 이후 김영환은 반잠수정을 타고 미립국까지 했습니다. 평양에서 입당식을 치르고 관악산 1호라는 암호명을 받았죠. 2차 미립국 때는 김일성을 만나기도 했고 무려 20만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공작금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와 각종 공작 및 간첩 활동을 합니다. 이랬던 그가 90년대 중반 수많은 주민들을 굶어 죽인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보며 주체사상에 큰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결국 전향해서 이른바 유라이트의 실종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북한 인권운동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운동권의 사상적 선두자이자 북한의 간첩이었던 강철, 그가 퍼뜨린 주체사상은 군사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심과 만나 어마어마한 유행을 타게 되었고 이승만과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한 반대, 반미, 반일 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퍼뜨렸습니다. 강철 서신을 계기로 80년대 대학가에 빠르게 퍼져나간 주체사상, 이를 따르던 사람들을 주사파라고 하는데요. 주사파는 곧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추게 됩니다. 주요 대학 학생회에 포진하고 급기야 학생운동권의 주도권까지 장악하게 되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시위를 조직하고 혁명투쟁 전략을 수립해 실행 연기에는 그 활동 범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은 물론 직접 북한의 지령을 받는 팀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AM이나 FM 라디오와는 달리 구하기도 어렵고 소지만으로도 간첩 신고 대상이었던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서 북한의 대남선전 기구가 송출하는 단파 방송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중에는 난수책이 있어야만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난수방송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비밀 실현이나 지시 등을 담은 문간들은 전국적인 주사파 조직망을 통해 대학가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그들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임수경 반북 사건입니다.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대학운동권들의 학생회는 1987년 8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이른바 전대협을 결성하는데요. 각종 불법 시위와 반정부 활동을 주도했던 전대협. 1989년 전대협은 북한의 행사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간부 임수경을 매립독시킵니다. 임수경은 45일간 방북해서 김일성을 만나며 북한의 프로파간다 활동의 중심이 되었죠. 이후 한국에 돌아온 임수경은 전대협 의장 임종석 등과 함께 징역 교묘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사파들은 각종 공작, 간첩 활동은 물론 미립국을 할 정도로 거대한 인프라와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직력도 어마어마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람들이 포섭했죠. 예컨대 고졸 혹은 전문대 중퇴 20대들을 모은 셈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침투해서 고교생들을 상대로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말고도 공장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주사파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종교계, 언론계 등등 사회 각 분야에 침투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론의 주요 사상가로 손꼽히는 안토니오 그람시. 그가 내세웠던 혁명이론은 진지전에 따른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혁명이 일어나진 않으니까 혁명전사들이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들을 물들인 후 혁명의 순간이 왔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걸게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주사파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이 엄청나게 그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 배후에는 공작 자금들이 된 북한이 있었다고 훗날 전향자들이 고백했죠. 이들의 활동은 명백히 북한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복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양한 현행법들을 위반한 불법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이 이러한 반국가적 지하 조직들을 다 소통하지 못한 이유는 주사파 운동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보안 때문이었습니다. 노조나 학생회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뒤에서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주사파는 철저한 보안 유지를 그 생명으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집증적인 의심으로 민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죠. 신변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주위에서 보이면 정부 당국이 보는 프락치라고 생각해서 납치, 감금한 후 구타와 고문으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일도 여러 발생했는데요.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시신을 유기하는 짓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가해자들 중 일부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래에서 일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산하기관의 장으로 있었던 건 물론 이후 대선 캠프에도 합류하고 심지어는 선대위원장까지 맡았죠. 이런 프락치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뻔뻔하게도 이런 행위들을 민주화를 위해서 한 일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민주화운동이라는 빛 속에는 이러한 그림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정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고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을 정의로운 세력으로 미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사파는 90년대를 거치며 그 규모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의 실상이 알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죠. 다시 전향한 사람들은 오늘날 새로운 우익, 즉 뉴라이트라고 불리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향하지 않고 여전히 북한 김씨 일가와 주체재산에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통합진보당 내 NL 계열이었죠. NL은 민족해방을 뜻하는 내셔널 리버레이션의 약자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일제, 미제 등에서 한반도를 해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김일성의 가르침에 따라 주체재산을 신봉하죠. 이는 조금 다른 계열인 PD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좌익 역사에서 NL과 PD의 궤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당 내 NL은 PD 등 BNL 계열을 정당으로 쫓아내고 당을 완전히 장악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죠. 그 이유는 통진당의 이석기와 그 지하 조직이 내란 임무를 논의하면서였습니다. 경찰서 등을 습격해서 봉건력을 무력화시키고 무기를 구하고 통신시설 등 국가 인프라를 폐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하다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체포당했죠. 이석기는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북한을 위해 대한민국 체제정복을 꾀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문제는 이런 주사파 출신 활동가들이 이석기 말고도 사회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볼까요? 취임하자마자 절반 이상을 운동권 출신으로 채웠던 문재인 정권. 앞서 언급했던 임종석은 비서실장으로, 그 외에도 한병도, 백원우, 유행열, 박영수, 신동호 등 주사파 단체나 주사파 단체로 의심받는 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이 대거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서 요지교차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흔히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표정일 뿐이고 지금은 한국이 전쟁 중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심심하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온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도발 외에도 우리는 지금 국가 내에서 사상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압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애써 부정하는 건 순진하고 멍청한 거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겠죠. 주위에 이 이야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사상을 세뇌시키기 위해 단파 방송을 송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동포 여러분에게 자유의 소식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파 방송을 송출합니다. 이것이 남과 북의 방송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